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의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내 사퇴 여부를 더는 꺼내지 말랍니다. 사퇴하라는 압박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은 오늘 조지아주를 포함한 격전지에서 퇴역 군인과 군인 가족을 타겟으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는 주말에 더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미국인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48% 대 50%입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판결이 다른 나라 신문에서도 사설로 실립니다. 미국의 법치주의를 믿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텍사스 주요 공항이 허리케인 베릴 때문에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폭염과 산불 이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드로이드를 놓고 아이폰을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극우파 국민연합이 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극좌가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극우를 막으려는 중도인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도박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프랑스는 이제 미지의 세계, 교착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새로운 정치 지형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보다 사퇴하라는 압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지 못했던 굉장히 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가 이제 복귀하기 직전이죠. 하원은 한 일주일 정도 휴회를 한 것 같고 상원은 뭐 거의 2주일 정도 휴회를 하고 오늘 의회로 돌아왔는데 직전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에 대한 사퇴 압박을 종료해야지 될 때다.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지 못한다고 믿었다면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편지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의원들이 의사당에 돌아오고 나면은 사퇴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강해질 것을 미리 이제 차단하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여러 가지 힘이 남아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겠죠. 현직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편지에 쓰기를 지난 열흘 동안 그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후보 토론을 한 그 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열흘 동안 본인이 당 지도부도 만났고 일반 그 당 멤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권자를 실제적으로 만났더니 다들 나를 지지하더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난 주말에 이제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죠. 다들 나를 그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주일 넘게 열흘 정도 논의했으면 이제는 끝낼 때다, 멈출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는데 나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과정이 상관없단 말인가? 난 그런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언론이나 큰 기부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유권자의 결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내라. 나는 끝까지 선거에 나갈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뭐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업적, 뭐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에서부터 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라든가 처방 약값을 낮춘 것,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보호한 것.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서 첫 번째에 이겼던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일하게라기보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지 된다. 그동안 사람을 안 키웠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들이 나를 선택했다. 물론 유권자들이 선택했다기보다 유권자들이 선택을 했고
그것으로 표는 이제 예비선거에서 각 주에서 몇 표 대의원 표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권자들은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아니고 또 기권하지도 않고 바이든을 선택했을 때는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 토론을 보기 전이었죠. 그 토론을 보고 나서 야, 저 정도였어? 그럼 지금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나 백악관이나 질 바이든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함을 막았다는 거야. 그걸 이제 지금 뭐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언론이 조사를 하겠죠, 물론. 그래서 나온 거 보니까 주말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할 때 그 장소 어떻게 들어가야지 되는지를 또 아주 크게 그림을 그려서 다 붙여줘. 그럴 수 있죠. 무슨 행사 같은 것을 실수로 하지 않기 위해선. 그러나 뭐 어디 캠페인 가면은 무대 뒤에서 무대 밖으로 나가는데 뭐 길이 꼬불꼬불한 것도 아니고 멀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했는가 하는, 이것도 바이든의 노화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 모든 것들이 다 세세히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선 주장하는 유권자가 나를 선택했다. 그러나 유권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냥 오픈됐는데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많이 주변에서 관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 점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트럼프에게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다. 네, 그게 거의 100% 맞는다 할지라도 트럼프에게 이긴 그 이후는 어쩌자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지금도 본인이 시인하는 것처럼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하지만 현명함, 이런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것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화라는 것이 지금 81세에 더군다나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온갖 체력을 다 썼을 텐데 그런 대통령이 재선되고 나면 82살부터 86살까지의 그 4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를 이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못 내놓고 있죠. 그래서 미국 그 대통령 부인 가운데서 나가지 말아라. 한 사람은 나가라 했고 한 사람은 나가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한 사람은 그 린든 B 존슨의 부인인 이고, 그리고 나가라 한 사람만 얘기를 하면 질 바이든 여사처럼, 그러면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인데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사선에 나간 거잖아요. 사선에 나갔는데 대공황 때, 그리고 이제 전쟁 중 44년도에 이 엘리너 루즈벨트가 워낙에 강한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남편이 심각한 그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가족 중에서 심장병 질환으로 숨진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암이 위까지 전이됐다, 이런 그런 그 의사들의 의견서도 있었는데도 당신 나가야지 된다. 나가서 중간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본인이 그 싹 세워놓은 아젠다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가 숨지더라도 이건 나가서 대통령이 돼서 사선이 되는 게 그게 맞다 해서 엘리너 루즈벨트가 굉장히 남편을 강하게 뭐 설득을 했고 실제로 나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이 나가서 그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주장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고 치면 그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6개월 뒤에 숨졌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6개월 뒤에 숨지고 나니까 엘리너 루즈벨트가 얘기한 뭐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을 수가 없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이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의 4년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은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질 바이든 여사는 그럼 엘리너 루즈벨트처럼 남편 프랭클린 루즈벨트 일에 많이 관여를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남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했었던 이 업적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가 목적인가? 아니면 질 바이든 여사의 경우는 헌터 바이든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 아들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형량이 25년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아들도 마음에 두고
남편이 아들을 사면하지는 않겠다고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가명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명할 만한 명분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그런 일로 25년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그런 재판에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게 대통령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의 공화당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된 일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을 때에 이 아들의 운명, 53살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어릴 때부터 키워온 스텝마더잖아요. 그런 것은 전혀 여기에 안중에 없는 건가? 남편 재선 나가라고 하는 것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게 몇 퍼센트가 있는 것인지, 그럼 아들이 국가보다 훨씬 우선인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냥 한 엄마로서, 아빠로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본다면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저는 이 답변이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지금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퍼스트 레이디가 오늘은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여러 격전지에서 퇴역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그 타겟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 한 군데는 분명히 격전지죠. 조지아주. 그리고 군인 가족이 다 많은 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글쎄요. 뭐 하나 더 지금 격전지 있는 곳에 붙이자면 노스캐롤라이나라고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약간의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노스캐롤라이나를 선택을 하고, 노스캐롤라이나도 군기지가 있으니까. 플로리다주는 조금 다르긴 하죠. 공화당색이긴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플로리다주에서도 한번 게임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뭐 이 스케줄은 전에 잡아놓은 거겠죠. 해서 퍼스트 레이디가 또 단독으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주에서 격전지를 포함한 조지아요. 선거 유세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그 밖에도 또 있습니다. 이 퍼스트 레이디가 애리조나, 미시건, 위스콘신, 네바다, 펜실베니아, 뉴햄프셔에서도 역시 퇴역 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이 재향 군인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앞으로도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거 캠페인을 갑니다. 아무튼 뭐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인에 대해서 존 맥케인을 포함한 사람들, 심지어는 베트남전에 가서 아버지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 베트남에서도 그냥 보내주려고 했는데도 아니다. 나는 다른 미군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된다 하면서 6년을 감옥살이를 했고, 나중에는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평생 단추도 못 잠그고 머리도 혼자 못 빗는, 와이프가 다 빗겨줬어야지 되는 그런 존 맥케인에게 아니 패배자를 왜 영웅이라고 해? 포로가 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당연히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선거 캠페인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한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괜찮아요. 그냥 토론은 그날 하룻밤 나빴던 것이었어요. 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큰 실수를 하진 않았지만 불과 뭐 22분, 일요일에도 또 방영이 됐죠. 그 정도를 보고 사람들이 안심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갓뿐이다. 근데 갓은 어차피 이 땅에 안 내려오잖아. 이런 얘기도 했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나 여론조사 안 믿어. 물론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스윙 스테이트, 위스콘신과 또 미시건에서는 트럼프를 이겼다 하는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이런 여론조사는 굉장히 드문 거잖아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 나 충분히 다 유권자들과 얘기를 해봤다 하지만 조금 아웃 오브 터치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ABC의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게 무슨 뭐 실수도 없었지만 본인을 완전히 구원하지도 못했다. 신을 얘기하니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밖에 이제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유권자들과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질문지를 이제 미리 주고 받고 서로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한 그 방송인과 같이.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질문지가 전혀 오고 가지 않는 적도 많이 있지만 특히 선거 캠페인처럼
철에는 이런 질문은 빼주세요. 이 질문을 넣으면 우리 인터뷰 안 합니다. 이게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백악관에서 8개 질문 준 거 가운데서 4개 오케이 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걸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던 진행자는 사임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예민하고요. 어제 하원에서 그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지도부들과 줌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한 22명과 미팅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6명이 바이든 대통령 사임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사람들 그리고 뉴욕이 지역구인 하원 의원인데 어떤 사람은 하원이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소위원회 의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원회에 어떤 법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그 말하자면 민주당 측으로는 뭐 위원장격인 그런 그 리더인 그런 사람들 6명이 법사위원이요. 제리 나들러 아주 유명하죠. 뉴욕에. 그리고 애담 스미스도 유명하죠. 워싱턴주에. 이 사람은 군사위원회이고 캘리포니아주의 39지구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까지 커버하는 마크 타카노 재향군인위원회의 그 의장입니다. 민주당의.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내려와야지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밖에 이런 완전히 그 탑은 아니지만 뭐 지난 주말까지 5명 더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12명 정도 213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 가운데 12명은 많지 않습니다. 10%도 되지 않지만 아직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말을 한 거고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딱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는 지금부터 조금 봐야지 될 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버뱅크가 지역구인 아담 시프 전에 정보위원장이었죠.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아담 시프조차도 카멜라 해리스가 아주 환상적인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도 인지력 테스트를 받아야지 된다. 뭐 이 같은 얘기도 했고요. 상원에서는 마크 워너 상원 그 민주당 의원이 오늘 의원들을 딱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팅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무슨 일인지 정치에서는 항상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버니 샌더스는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나이가 버니 샌더스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1살 많습니다. 전처럼 말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유창하지 않아도 에어포스의 계단을 뛰어오르면 참 좋겠는데 뛰어오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지금 정책에 집중해야지 된다. 누구의 정책이 트럼프의 정책이 아니면 바이든의 정책이 유권자에 이로울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요. 기부자들은 여전히 물러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편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봐야지 알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기회면서 위기인 한 주일을 맞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세계 지도자들을 쫙 모아놓고 그러면 사진 자체가 좋잖아요. 보기가. 세계 지도자들 그랬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흩어놨던 거를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모아놓고 미국의 위치를 세계 지도자의 위치로 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몇 년 만에 2022년 만에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약식 기자회견이 아니라 해서 바이든에게는 이 나토 정상회의와 그 이후에 있을 기자회견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절대로 물러난다고 발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의 중요한 뉴스, 그리고 오늘은 인도에서 발행되는 중요한 신문입니다. 인도에서는 더 힌두라는 신문의 사설, 미국 내용을 사설로 실었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미국 주요 신문의 탑 뉴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주요 신문들이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는 한쪽에서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사퇴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편지 보내기 전에 신문은 다 편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내일은 당연히 제가 탑 뉴스가 짐작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는 사퇴 압박 이런 논의하는 거 멈추라고 편지를 보냈다겠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놀랄만한 선거 결과, 이건 정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뭐 국제 뉴스이기도 하니까 맨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대미문의 승리다. 프랑스 좌파.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좀 하나 봐야지 될 게,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주의 연방 그 상원 의원의 그 뇌물과 그 강탈 혐의에 대한 그 재판의 최종 변론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의 변론이 있거든요.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금괴, 캐시, 멀세디스 벤츠 자동차 등등을 받고 자신의 그 3명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득을 주고 카타르와 이집트의 상원 정보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정보를 줌으로써 그들 국가를 이롭게 했다 하는 혐의잖아요. 최종 변론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이제 그 연방 그 상원 그 선거와도 연관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는데,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조용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고민이 많겠죠. 여러 계산이 있고, 바이든이 그냥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카멜라 해리스가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50대 50이잖아요. 본인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반란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게 지금으로서는 많아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일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사법 리스크니 뭐니 이런 건 다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워낙에 바이든 뉴스가 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고, 그 이후에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가 조금 희석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오늘 그 AP통신이 노크와 같이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원의 78%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7월 11일에 선고 공판 열리려던 게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연관해서 9월 달로 미뤄졌잖아요. 만약에 이제 선고 공판이 있는데 이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받고 판결받은 것 감옥에 가야지 된다. 가 48%. 감옥에 가면은 안 된다가 48%네요. 가야 한다가 2%, 불과 2% 많습니다. 50%. 당연히 이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차이가 크겠죠. 민주당은 78%가 대통령 감옥에 가야지. 22%는 그 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되지. 공화당은 86%가 무슨 감옥이야? 감옥에 가면 안 되지. 12%는 공화당도 감옥에 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그 여론일 겁니다. 그러면 무당파들은 50%가 감옥에 가야지 된다. 46%는 감옥까지 보내는 전직 대통령을 그런 처벌에는 반대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요, 당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최근의 그 유죄 그 판결에 대해서는 그 당파가 있긴 해도 조금 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본인이 마약 중독 상태에서 아니라고 거짓으로 페이퍼에 체크를 하고 총을 구입했다. 그 총을 구입을 해서 10하루 동안 트렁크에 가지고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 합쳐서 3개 혐의에 대해서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러한 일들이 진행 중인데, 미국 성인의 46%가 헌터 바이든의 유죄 그 판결을 지지한 사람 46%가 아니라 60%나 지지했네요. 그리고 이 민주당은요, 59%가 또 헌터 바이든 뭐 유죄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뭐 이게 유죄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죠. 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맞으니까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맞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으니까 아 이건 그다지 차이가 없구나. 민주당이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AP와 노크의 여론조사 결과지만 그리고 공화당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지지한 사람은 불과 10몇 %였잖아요. 그런데 헌터 바이든은 이 일로 다른 사람들은 재판조차 받지 않는 이 일로 감옥에 가야지 된다라고 답변한 공화당은 71%나 됩니다. 민주당이 트럼프가 감옥에 가야지 된다 하는 게 78%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 아들이 감옥에 가야지 된다. 서류 작성 잘못했다 하는 것으로 7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한 일은 이게 법적으로 면책 특권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행위였을 경우 이걸 가지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의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금 돌려가면서 모든 것에 다 적용하고 면책 특권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실제로 지난 주말에 플로리다주에서 기밀 서류 그것을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그 캐논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거의 마지막에 지명한 판사입니다. 형사법에 대해서 판결을 4개밖에 안 내려본 사람이에요. 4케이스밖에 담당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 지금 원하는 것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 해주는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네 저쪽에서 하면서 또 이번에도 또 뭔가 이제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과정을 연기시켜주는 그런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보면은 오늘 그게 이제 에일린 그 캐논 판사의 얘기고요. 더 힌두라는 인도의 신문의 사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힌두의 그 사설은 위험한 선례 이런 제목이거든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이 공적으로 한 행위라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선동이건 뭐건 그러면 그건 면책특권이 있다라는 바로 그 판결입니다. 위험한 선례, 미국 대통령과 미국 대법원의 다수 판결 이런 이제 소제목을 걸어놓고요. 대통령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뭐 처벌 대통령이 저질렀을 때는 아무런 처벌 같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보호를 하는 것은 이건 법치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인도의 그 사설입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 완전히 해외에서는 망신당했어요. 그냥 뭐 대통령의 시종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그 해외 매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물론 연방 대법원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이렇게 썼잖아요.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많이 결정하는데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이게 나중에 대통령으로서 한 결정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면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줘야지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해서 6대3으로 보수 대 진보의 판결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연방 대법원에서 물론 의사당 폭동 사건이 뭐 공적인 일이냐 사적인 일이냐는 본인들이 판단하진 않았어요. 하급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 그 판사가 그것은 이제 가려야지 될 그럴 문제고요. 하급법원에서 그건 판결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이 신문 힌두라는 신문도 대통령이 기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일한다는 그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인정. 그러나 아니 그처럼 강력한 미국 대통령의 그 파워에서 그 직책에서 책임은 거의 없고 이 판결을 보면 결국은 형사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건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큰 위협이다.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인도가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겠어요. 영어로. 저도 영어로 읽었는데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대신 뇌물을 받거나 경쟁자를 암살해라. 그렇게 해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도 분명히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참 공적인 행위인가 비공적인 행위인가를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뭐 안에 들어가서 심장을 꺼내서 뭐 어떤 측정기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수는 연방 대법원의 다수가 대통령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를 굉장히 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의 대통령도 그 같은 부담, 내가 나중에 벌 받지 않을까 하는 부담을 풀어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더군다나 더 그의 행동이 또다시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도 그런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위험한 대담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유혹을 준다는 거죠. 템테이션. 아주 나쁜 템테이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대통령으로 나가는 더 힌두의 얘기예요. 그 목표 자체도 자신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다 방패막이를 삼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면 다 사면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런 방패막이를 삼는데도 허용이 되는 거잖아.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힌두가 어떻게 미국의 최고 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일을 그 대통령직을 방패막이로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 대통령에 관한 판결을 이렇게 허용을 할지는 정말 놀랄 노자다. 당혹스럽다. 이게 더 힌두의 사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건에 대해서 사설을 쓴다는 것도 참 드문 일이고, 이건 제가 인도의 신문 힌두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대부분의 뭐 서방 언론의 신문들은 더 심각하게 그 인도의 더 힌두라는 신문보다 더 심각하게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결론을 비난을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오늘 미국의 현실적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내용부터 전해드릴까요? 네. 우선 그 텍사스주에 살고 계신 분들, 지금 텍사스주 공항도 많이 폐쇄됐다고 하고, 오늘 새벽에 이제 중부 해안에 허리케인이 베릴이 상륙을 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린다면서요. 홍수도 있고 길버스턴, 휴스턴 쪽에 정전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내륙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속 89마일 속도면은 엄청나네요. 그 바람의 강도 같은 것이. 해서 윌리엄 P. 호비 공항, 조지 부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런 데 이제 지금 거의 뭐 폐쇄됐거나 아니면 시간마다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이런 때 사망자 나오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요. 오늘 오후까지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북부 해안이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 동쪽을 거쳐서 그러면 이제 루이지아나, 알칸소 이런 데로 가고 더 나아가서 미주리, 오하이오 밸리 이쪽으로도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합니다. 서부는 지금 끓고 있죠. 굉장히 더우셨죠, 주말에. 저도 생전 더위 안 타는데 코에 땀이 조금 나던데요. 여름이 느껴졌습니다. 데스밸리는 뭐 주말에 뭐 128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고 하고, 라스베가스 살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더우셨어요. 애리조나도 최고 기록 경신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또다시 경신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바바라에 그 산불이 나서 지금 뭐 거의 2만 에이커 정도를 태웠다고 하던데, 네버랜드 렌치, 그 목장, 우리가 잘 아는 We are the world 하고 뭐 한창 그럴 때에 마이클 잭슨의 그 목장이요. 지금 대피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레곤주를 포함한 이제 서부 지역 내일 밤까지, 오레곤주도 너무 덥다면서요. 지금 100도에서 105도 정도, 전국적으로 한 4천만 명이 100도가 넘는 그런 지금 더위를 견디고 있답니다. 이제 더위, 뭐 폭풍, 허리케인 이런 거 말씀드릴 때 항상 전해드리잖아요. 오늘 뭐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여기에 관한 시사 만평도 실었던데, 사람이 이제 뭘 하기는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또 기후변화 뭐 별것 아니야, 아니면 또 뭐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해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허리케인이 오면 더독하고 바람, 산불 점점 더 강해서 거의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지경까지 갔는데 여기에 물론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것들도 있다 하는 말씀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에게는요. 업무용으로 앤드로이드는 내려놓고 전부 그 아이폰을 써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그 미국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앤드로이드 폰을 쓰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럼 아이폰 사야 되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회사에서 전부 아이폰을 주죠. 이게 전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휴대폰을 쓰실 때 여러 가지 휴대폰을 살 때의 이유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보안은 뭐 앤드로이드 폰보다는 그 아이폰입니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어서 9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경제에 관련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룸버그 뉴스가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이런 일을 다 알렸으면 누군가가 뭐 개인적으로 뭐 회사에서 받은 이메일 같은 것을 블룸버그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블룸버그가 인터뷰하자고 하니까 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요즘은 아주 광역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활동을 합니다. 뭐 당연히 북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그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았잖아요. 공격을 받았고 뭐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 기관에도 영향을 주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 기관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뭐 하고 계시는 일에 따라서 보안이 철저히 필요하신 분들은 뭐 아이폰을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얘기에 따르면 괜찮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뭐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주가 다 내려가고 있던데요. 뭐 크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보통 사람들과는 뭐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지만 미국의 기업과 연방 법무부가 이렇게 서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치명적인 추락 사고 2건, 가장 뭐 최근에 있었던 이런 것들 말고요. 사람이 뭐 수백 명이 숨진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지난주였던가요? 연방 법무부가 보잉 측에 딱 던졌잖아요. 이 정도 할래? 이 정도 뭐 벌금 이만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재판까지 가지 않겠어 하는 것을 결국은 예상했던 대로 보잉이 받아들였습니다. 보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번에는 뭐 4억 달러인가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 벌금으로 관련되는 그런 일에 쓰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라는 것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좀 드릴까요?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스크린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선스크린에 관한 뉴스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틱톡 같은 데서 선스크린을 바르면 암에 걸린다. 이런 그 주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더 힐이 선스크린에 관한 5가지를 딱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암이 생긴다? 이런 건 보건당국자들은 노노노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보건당국자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히려 선스크린은 암을 예방한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무런 것이나 사지는 마세요. 그래도 뭐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어 같은 데 나와 있는 것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식품의약국이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식품의약국에서 인정을 해야지 여러 가지가 안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먹는 것은 그 건강식품은 식품의약국에서 딱 허가를 내주진 않지만 뭐 약이라든가 뭐 얼굴에 바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품의약국 꼭 확인을 하시고요. 암을 예방한다. 두 번째,
얼마나 많이 발라야지 되는가. 저는 이걸 보면서 좌절합니다. 이렇게 못 바르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바르는 게 난 것 같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온 몸에 다 제대로 바르려면은 비치가 같은 데 가고 하니까 1온스 한 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프레이를 뿌린다 할 때는 아주 번쩍번쩍 할 때까지 더 많이 뿌리는 것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시간인데 언제 하는가. 이것도 또 좌절이에요. 새벽에 한 번 바르고 나오는데 2시간마다 한 번씩 바르라고 하잖아요. 비치에 갈 때는 밖에 나가기 직전에, 집에서 페리오에 나갈 때도 페리오에 나가기 직전에 바르라고 합니다. 이 선블럭 크림이 효능이 빨리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바르기. 땀 안 나시는 분들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바르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에게 가능할지. 그리고 뭐 물에 젖었으면 금방 또 바르고, 땀을 흘리시는 분은 2시간도 안 돼서 또 발라야지 된다. 얼마나 지키실지 모르겠다니까요. 5번째. 지난해에요. 좀 유난히 비싸게 주고 이 선블럭 산 것이 있는데 사고 나서 뭐 그냥 아직 그대로 남았어요. 이거 발라도 됩니까? 유효 기간부터 확인을 하시랍니다.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것은 뭐 그게 꼭 뭐 바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화장품이나 이런 선블럭 크림 같은 것은 유효 기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효능이 좀 떨어지니까요.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뭐 꼭 썩어서 이렇다기보다는 뭐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5가지를 꼭 이 여름 이제 한번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났지만, 전 뉴스 속에 하도 살다 보니까 연휴가 끝났는지도 지금 알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연휴는 끝났지만 이 무더운 여름에 선스크린에 대해서 꼭 암을 예방한다, 많이 바를수록 좋다, 빛이 바깥에 나가기 직전에 발라라, 다시 뭐 2시간 되면 발라라, 지난해 것은 유효 기간을 확인하셔라 하는 내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프랑스의 총선 결과를 세계 각 나라에서 보도하는 것은 물론 뭐 세계사적인 의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요,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구나, 참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이 조금 무지몽매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무지몽매하는 듯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또 퍼뜩하고 또 활짝 일어서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프랑스에서 전부 보여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뭐 헝가리, 남미 뭐 여러 나라에서 극우적인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영국이나 프랑스의 선거 결과가 극우로 가는 것을 조금 이제 막았다? 이런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와도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프랑스는 이제 총선을 1차, 2차로 해서 1차는 한 일주일 전에 했잖아요.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그러한 것을 1차 해놓고 나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때 이제 국민들이 약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을 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2차였는데 1차에서는 극우파가 정말 그 마린 르펜이 이러다가는 좀 다수당도 될 수 있겠어? 그 다수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봤지만, 그 정도까지 늘 언저리에 아웃사이더에 있었던 극우, 뭐 반이민의 엄청난 아무튼 극우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결과를 해보니까 이 극우가 3등을 해버렸네요. 그때 엄청난 1등을 했는데, 그리고는 1등은 또 이번에는 좌입니다. 그야말로 좌파가 선두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은 누구겠어요? 임마누엘 마크롱의 앙상블 투게더, 이 중도 그 연합파가 이제 2위를 해서, 이 프랑스 대통령이 이거 완전히 뭐죠? 하계 올림픽 전에 도박한 거잖아요. 그 도박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는 거죠. 일단 안도, 딱 그 안도할 수 있는 극우로 가는 것을 임마누엘 마크롱이 막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해서 이 급진 좌파라고 하는 그 Left France Unbowed, 근데 이제 이거 다 연합이에요. 이곳이 이끄는
그리고 사람은 장릭 멜랑숑이 이끄는, 여기서는 지금 딱 본인들이 제일 많이 의석이 뭐 289석이 돼야지 다수당이 되는데 289석 된 데가 없어요. 뭐 182석, 163석, 143석 이렇게 그 세 개의 연합체가 그렇기 때문에 해서 이 장릭 멜랑숑이 바로 이제 선거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활기차게 얘기를 하던데 최저임금 14% 올리고 부자 세금 다시 부활시키고 에너지 값도 상한선을 정하고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하는 사람도 몇 명 당선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에 비해서 이제 임마누엘 마크롱의 당은 250석에서 163석으로 줄어들었고 마린 르펜의 극우 국민연합은 143석이 됐는데 88석에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극우측에서 28살의 총리가 나오느냐 이런 일은 없어졌지만 다수당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는 독일과 다르잖아요. 독일은 연합 정권을 많이 하는데 프랑스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거죠. 입법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진전이 없는 거죠. 최악의 상태에는 교착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게요? 버니 샌더스, 버먼트주의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잘했어. 스페인의 총리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자, 내일 이제 7월에 본격적으로 좀 그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 같죠. 내일 뵙겠습니다. 미국 드라마틱한 정치 스토리 이어질 겁니다.